4월에 풀어보는 3월 학력평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든 우리 정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해왔어요. 저랑 같이 생활과윤리 문제 어땠는지, 어떤 점들을 체크해보고 앞으로를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잘 살려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산뜻하게 저랑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문항을 해설하는 차원보다는 해석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풀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러한 점들의 주안점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네요. 요 점을 좀 조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러한 류의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패턴들이나 그 형식들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그렇게 좀 맞춰서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깜빡했어요.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첫 만남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가겠습니다. 역시나 또 나왔죠? 예, 윤리학의 분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윤리학의 분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1번에 보통 나오니까 이제 첫 단원이기도 해서 대비가 됐을 텐데, 자, 이런 제시문의 유형이 보통 갑과 을로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어떤 사상가는 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두 유형이었었는데 지금 후자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는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에 강점을 두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 제시문의 화자, 즉 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그런데 다음 부분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요걸 찾아내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럼 저는 첫 번째 빨간색으로 나가 어떤 입장인지 찾아가 볼게요.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그래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실 여기에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해서 이론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많이 단서가 주어졌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한 번 공부했던 내용들과 선택지에 이어질 내용을 매치해보면 선과 악, 어떻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들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가치 판단을 지향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도덕 문제 해결이나 실천의 문제와 그래도 관련은 있다는 거예요. 네, 규범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의 입장은 이론규범 윤리학으로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판단이나 실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도덕 원리를 이야기하는 이론규범 윤리학 정리가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갔어요. 분석 윤리학, 메타 윤리학. 이렇게 해서 의미를 밝히고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이론규범 윤리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2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할게요. 가장 전형적으로 나왔었던 오답이나 정답의 패턴을 먼저 찾기 위해서 2번부터 설명해 드리면 윤리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제시문의 나는요, 가치 판단, 가치 지향적인 입장이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히려 과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가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윤리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너네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이론규범 윤리학 자체가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번째,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설명을 하게 됐죠. 그렇죠. 나는 가치 판단을 지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한 도덕 규범의 정립, 그래서 그것을 이론화시키는 거, 원리를 만드는 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데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은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4번 가보죠.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 학문의 목표임을 강조한다. 도덕 현상,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서술한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 기술윤리학이죠. 그래서 요건 하나 다른 윤리학이기 때문에 빼줘요. 그럼 5번 갑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규범 윤리학, 그중에서도 실천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럼 이 메타윤리학의 경우에는 어떠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천 문제나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메타윤리학이 큰 관심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실천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해서 주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려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3번인 건 알았어요. 여러분도 선생님 저 3번 선택지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3번으로 체크하고 가볍게 넘어갔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만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강의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1번을 클리어하게 풀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나오지 않던 패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한데 그걸 명확하게 풀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진위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 그래서 참, 거짓, 진짜, 가짜 요것을 판단하는 것이 진위 판단이고요. 도덕적인 명제라고 했을 때 이 명제라는 말 자체가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철학, 논리학, 수학, 전산과학에서의 의미 있는 평서문이에요. 명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도덕적인 명제라는 것 자체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평서문을, 그런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평서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덕적 명제 자체는 진위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이 기억의 구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명제, 진위 판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거나 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좀 판단해 낸다면 클리어하게 X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 3번이 틀려서 3번이 정답이어서 그냥 이거 넘어갔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이 정답인 이유와 2, 4, 5번이 오답인 것은 좀 무난한 편이었는데 1번이 오답인 이유에 대해서까지 클리어했다면 더 좋았겠다. 욕심 한번 부려봅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생사관이죠. 생각보다는 평이하게 나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어려웠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혹시 속상하다면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 평년치로 봤을 때 생사관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크게 어렵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볼게요. 갑번.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해. 그래서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무엇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의 영향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인, 연, 생, 기의 불교의 기본 입장을 잘 녹여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죠. 집착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고 그것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인데, 첫 번째 갑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것 같고, 1번은요. 죽고 사는 것은 밤낮이 이어지는 것 같은 자연의 이치. 그리고 이거 중요하네. 진인. 제가 성인, 신인, 지인, 진인, 천인. 이 중에 지인하고 진인 같은 거 좀 나온다. 이런 설명했었던 적이 있는데 진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특히나 장자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장자 입장 중에서도 태어남을 기뻐하거나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좀 초월하는 초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글씨 잘 보이죠? 이 정도 크기면? 예,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불교와 도가 장자를 두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1번 갑. 죽음은 삶과 달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아하. 분명히 제시문에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죽음은 삶과 달리 진짜? 봐요. 대표적인 고통이 4가지의 고통, 사고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 로, 병, 사. 그렇지. 그러니까 죽음도 고통이고 삶도 고통이야. 그러니까 죽음과 상은 모두 고통이야. 그러니 잘못된 진술이죠. 1번 뺍니다. 2번째 갑. 인간은 자신의 업과 무관하게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 오케이.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 윤회를 밝히고 있는 불교적인 입장은 맞아. 그런데 업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지금 현생에서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과 무관하게 이거 틀렸지. 그래서 빼고 3번째 을. 자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에 대해 초연해야 된다. 뒷부분은 매력적이죠. 삶과 죽음에 대해 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리를 잘했어. 근데 앞부분에서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 정말? 아니죠. 순성하고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틀렸네. 그쵸? 그럼 3번도 아웃. 4번. 도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문장 너무 좋은데요?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초연함, 초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도를 해치지 않고 무의자연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서 아주 문장 자체가 도가에 적절합니다. 그럼 5번 틀린 이유, 삶과 죽음은 분별해야 하는 자연적인 순환의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와, 일단 자연적인 순환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을에게서 봐요. 삶과 죽음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3번째 설명하죠, 우리요.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 의식에서 좀 초월하고 초연한 것을 특히 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갑은 어떨까요?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요. 윤회를 하게 된다면 생로병사가 반복되잖아요. 이게 반복되죠? 그렇다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별적인 인식보다는 그것이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더 가깝겠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5번 틀린 이유 짚어봤고 4번이 맞는 이유 정리해보니까 그래도 생사관 중에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혹시 틀렸다면 조금 더 앞으로 보완해서 다음 문제 때 맞추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갈게요. 3번 문제 등치 크죠? 읽어야 되는 게 많죠?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집에서 각자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항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3번과 같은 문항은 이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시간 걸리고 헷갈려 할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토론의 핵심 쟁점 이거 푸는 거요. 제가 라이브 클래스에서 한번 이런 거 나온다라고 딱 짚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바로 나왔네요. 토론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풀 때 그냥 진짜 저도 핵심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런 문제를 정답을 맞추려면은 읽다 보면 시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다 O이거나 둘 다 X인 거는 정답일 수가 없어요. 핵심 쟁점이니까. 한 사람은 O이거나 한 사람은 X인 걸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의 세팅은 여기에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2가지만 잘 추려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색연필로 색깔까지 칠하면서 찾아보니까 일단 유사성과 도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돼요.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근데 이거 이론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 조금 따다다다 할 수도 있어요. 갑니다. 갑, 의학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는 인간한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을, 동물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만 여기서 하나 끝났어.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다. 을, yes, 유사하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둘 다 yes예요. 맞아요?
이게 1번이에요. 동물과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개체인가? Yes, yes. 그럼 이건 핵심 쟁점이 아니라 둘 다 긍정하는 거여서 빼줘요. 1번 빼.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 실험을 대신할 믿을 만한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동물 실험에 확실한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잠깐. 바로 이 부분. 위에 대안 없어요. 밑에 대안이 마련된 건 아니에요. 이거 공통점이에요. 어디? 자, 여기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 4번. 동물 실험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갑번 대안 없어요. 1번 대안은 마련 안 됐어요. 그러니까 4번의 경우에는 존재하니? 그러면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1번 빼고 4번은 둘 다 부정이어서 X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갑니다.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니?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건 핵심 쟁점이 아니기는 해요. 거기에다가 위에 보면 자,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차이가 있어요. 라고 했고요. 또 을의 여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지 차이를 판단할 만한 기준이 있냐 없냐 이 얘기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2번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봅시다. 동물은 제가 지금 이 부분이요.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의 경우에는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동물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지금 갑의 경우에는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을의 경우에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은 3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3번 명확한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체크했어요. 그런데 5번 한번 가봐요. 깨끗이 하고 5번 가볼게요.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인가? 이거는 어때요? 이게 만약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소재라면 이건 어떻게 클리어하게 풀었어요?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1번의 두 번째 줄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번이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1번의 경우에는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건데 갑번은 여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야. 1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되냐 안 되냐 이제 그 문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동물 실험이라는 게 그렇지 동물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게 그러면 안 되지. 1번은 아니야. 그거 인정할 수 있어. 와, 그래서 3번이 바로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문항 푸는 형식을 한번 잘 대비해 보세요. 이론으로 어렵진 않죠? 그럼 4번 가볼게요. 여기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에 문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역시나 이번 3월 학평에서도 나왔었는데 다행히 크게 어렵진 않지만 한번 가나 재시문을 통해서 선택지에 매치하는 거 가볼게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돼. 요거는 비정치적 분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교류와 신뢰를 확산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정치적 통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통일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번이 아니야. 남북 통일은
정치적 통일이야, 정치적 통일. 통일은 남북한에 세워진 두 개의 정치 체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치 체제를 단일화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어. 느낌 딱 오죠? 가의 경우에는 사회 문화적인 통합이 선행인 거고, 남원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통일을 한 다음에 사회 문화적 통합으로 나가는 거야. 지금 선후의 과정이 다른 거죠? 그러면 기역번의 가. 통일은 군사적 통합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군사적 통합, 노노. 왜? 사회 문화적인 통합이 선행. 그러면 기역 빼고 니은번. 통일은 남북 간의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통일은 남북 간의 상호 이해 전제. 여기 두 번째 줄. 교류와 신뢰를 확산한다. 교류를 통해서 신뢰, 즉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신뢰를 확산한 후에 그것이 전제된 이후에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번 맞죠? 디귿번. 통일을 위해서는 단일 헌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거 혹시 고민했어요? 단일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일, 체제 단일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단일한 헌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체제가 단일화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는 거. 그럼 리을번. 통일 이전에 문화의 이질성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문화의 이질성을 뭐 제거한다거나 극복한다거나 사회 문화적인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번의 입장에서는 사회 문화적인 통합 선행.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사회 문화적인 통합은 그 이후에 오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은 가와 나에 다 맞는 선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들어간 3번이 정답. 오케이. 자, 그럼 5번 갑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F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도 덩치 엄청 크죠? 그리고 이거 시간 걸리죠?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연계교재 문항 혹은 기출문제 훈련을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가지수가 많은 거를 문제를 풀려다 보면 약간 아직 좀 순수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외로 좀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가지치기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불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단서를 명확하게 줘요. 왜냐하면 제시문이 짧아야 되잖아요. 짧은 제시문 안에 명확한 단서를 넣어줄 수밖에 없는데 갑번이 말하자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상가이죠. 왈처. 왈처 입장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 관계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가진 사람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제시문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쉽게 가지는 거, 이렇게 해서 전제가 일어나는 거, 이거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복합 평등을 이야기하는 왈처. 그에 비해서 을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죄하에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and 그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했을 때, 즉 불의에 대해서는 교정. 이거 어때요? 노직이죠? 그럼 병법.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균등할 필요 없다. 분배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 누구? 그렇죠. 롤스. 네. 제가 원래 요 뒤에다가 바로 이름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처음 만나서 문항 보니까 한 번 더 써봤어요. 여기다가 이름 다시 한번 쓰고 갑니다. 왈처, 노직, 롤스. 맞죠? 순서 맞았어요? 그럼 이제 풀어보지요. 1번에 AC. 발음이 좀 이상하네. AC 가보겠습니다. 왈처가 노직에게, 롤스가 노직에게 가는데 복지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됨을 간과한다. 나 이거 여러분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우리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많이 했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왈처하고 롤스 두 사람을 다 두고 고민해도 고민되는데 롤스 한 사람만 두고 생각하더라도 아직 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요. 자,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 완전이라는 말이 되게 확정적인 표현이긴 한데 분배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이야기할 때 롤스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어렵고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강의에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걸 써버리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부의 문제나 뭐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그래서 내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분배 정의가 복지국가에서 완전히 실현된다라고 보지는 못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 점을 생각해주면 간과한다가 틀린다. 이렇게 X. 그러면 이제 꼼꼼한 여러분들, 아니 그냥 100% 클리어하게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C는 아닌 건 알겠어. 그러면 A는? A의 경우에는 지금 왈처가 지금 우리 생활과윤리에서는 윤사에서는 이미 나왔지만 생활과윤리가 처음 들어간 상태에서 왈처에게서 야 그럼 분배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가 뭐게? 왈처는 뭐게? 이걸 물어보고 싶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들 뭐 교재나 이런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왈처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왈처 교수님은 분배정의가 당신이 말하는 복합평등이 실현된 그런 사회 모습을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신분의 평등이 확보된 사회,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언급도 해요. 복지국가가 광범위하게 사회화된 것. 이 말이 뭐냐면 복지국가를 실현하더라도 탈중앙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왈처가 봤을 때 당시에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딜레마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했고 그래서 그 복지국가로 완전히 실현된다라기보다는 그것에 개선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서 왈처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긍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 의도 자체는 롤스가 노직에게서 했을 때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롤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복지국가에서 분배정의가 완전히 실현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롤스가. 그래서 1번은 X 일단 빼줍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져요. 2번.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 경계가 사라져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 그리고 F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래야 이제 말이 돼. 왈처가 나머지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왈처의 입장에서 노직과 롤스에게 얘기할 때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의 경계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전이나 복지는 필요에 의해서 또 돈이나 상품은 자유 교환에 의해서와 같은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왈처가 전제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3번 B, D. 국가가 부의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B와 D. 자, 이거 좀 지우고 가볼게요. B, D 해서 노직이 왈처와 롤스에게 하는 말, 비판인데 노직이 최소국가를 이야기해요. 정당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하지만 부의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음 이야기하죠. 부의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 왜? 그게 만약에 불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재심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노직의 입장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왈처나 롤스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구도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B2,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이 필요해. 근데 너네들은 그걸 간과하는구나 라고 B와 E 가보겠습니다. B와 E 가보면은요. 노직이 왈처에게, 롤스가 왈처에게, 그러니까 왈처가 받는 비판이라는 건데 왈처 자체가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매우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선택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들 간의 경계를 그렇게 해서 세우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과할 리가 없죠. 5번, 4번도 틀렸어요. 와, 그래서 느낌 와요? 사상적으로도 조금 어렵죠. 난도가 있는 데다가 형식도 어렵죠. 그런데 정답은 5번에 가 있죠. 자, 아마 여러분들 1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를 풀면서 와,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 한번 봅시다. 가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해. 그런데 그걸 간과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C와 E를 가보면 C와 E 자체가 롤스가 두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확실하다.
롤스의 경우에는 가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채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죠. 그 특이한 점이 있는 이 롤스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두 사람한테 야, 왜 그걸 간과할까? 라고 얘기하는 구도가 이게 딱 맞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인 이유는 굉장히 명쾌한 반면 1번부터 4번까지 가는 시간, 노력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만들어 가면 된다. 방향 제시가 제대로 됐다. 얼마나 고맙냐.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앞으로 도전의식 갖고 하자. 지금 맞췄으면 정말 너무 잘한 거다. 이런 얘기하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지 사르륵 넘어가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사르르 넘기고 가보죠. 여기에서 나오는 제시문이 말하자면 이거 한번 쓰고 갈게요. 재도전하는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아니까 우리가 1단원에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있죠. 이 접근법 중에 동양 사상이 들어간 건 지난 교육 과정에 빠졌고 그 이전 교육 과정에는 이제 동양 사상이나 전통 사상이 있었다가 이제 이번 교육 과정에 말하자면 다시 들어온 셈인데 이 접근법으로 동양 사상을 이야기하는 문제는 좀 새로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맹자라고 하는 건 원래 직업관에도 나오기 때문에 맹자라는 인물이 낯설진 않지만 맹자로 이런 류의 사례 형식의 윤리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그 접근 문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례 적용한 거, 딜레마 상황에 적용한 거. 이게 푸는 게 살짝 새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도의 문항을 동양의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은 최소한 이 정도는 대비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의미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상과의 관점에서 사례 쪽 A에게 제시할 조건. 제가 벌써 맹자라고 말해버려서 여러분들 싱거울지 모르겠는데 사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측은 수 사양 12지심. 그리고 인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 나왔어요. 그거를 사체, 사지를 예를 들어서 너한테 사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면 사단을 다 갖고 있어. 근데 네가 그걸 인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치는 사람이야.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야. 이게 자포자기거든요.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맹자. 여기서 사단과 인의를 통해서 맹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갈게요. 성선설인 걸 알 수가 있죠. 맹자는 성선설. 그럼 맹자의 성선설에서 포인트는 너 본성이 선하다. 그러면 그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거나 보존하거나 확충하거나 실현하면서 살면 돼.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양을 통해서 열심히 살자. 이게 맹자예요. 그런 맹자가 사례 속에 고등학생 A가 등교 시간에 늦었어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게 옳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자, 그럼 전 여기에서 1번은 일단 조금 이따 설명하고 2번, 3번, 5번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요. 나 이 단어가 그냥 눈에 확 보여. 확. 어떻게? 본성, 본성, 본성. 와. 맹자에게서 직업관까지 가지 않고 맹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했을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너 본성은 선해.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너는 마음속에 착한 거 다 갖고 있어요. 선천적이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반대로 착한 본성을 형성하세요. 보세요. 태어날 때의 마음이에요. 선천적이고 내재적인 거예요. 선천적이고 내재적인 게 원래 순선한 거예요. 걔는 형성한 게 아니죠. 원래 타고나기를 선한 거여서 형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성, 순선한 본성을 형성하라라고 하는 건 맹자한테 안 맞아요. 그럼 5번, 타고난 본성을 극복해라? 왜 극복해? 그걸 유지, 보존, 확충, 실현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극복이라는 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야 정말 맹자에게서 물어볼 수 있는 핵심은 이 본성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2번 정답, 3번, 4, 5번 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맹자가 아닌 게 나와야 되겠지. 일단 4번.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도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다른 색깔을 써볼까요? 자연의 도에 따라 행동하는 거. 무의자연. 도가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규범 자체가 도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규범.
제도라고 하는 게 인위적이니까 그걸 버려라. 그래서 도가에게 상당히 가까운 색깔을 갖고 있고 육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을 확충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필요성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맹자 혹은 육아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1번은요. 1번은 여기요. 요 대가로 안에 써 있는 게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세요. 겸애, 겸상의 애요. 육아에서 말하는 사랑 자체가 좀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인 거 알죠? 분별하는 사랑. 그래서 별애란 말이에요. 별애. 좀비 친소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거지. 일단 전제는 분별하는 거야. 요게 육아라면 이걸 비판하는 게 묵가예요. 아, 좀비 친소 분별하는 그런 육아적인 사랑이 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야. 그래서 그거 극복하려면 자신과 남을 분별하지 않고 남의 가족과 나의 가족 분별하지 않고 우리나라 남의 나라 분별하지 않는 자신, 자가, 자국 사랑하듯이 타인, 타가, 타국 사랑하는 겸해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이거 어디 있는데요? 저 뒷부분에 가보면은 요 평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겸해라고 하는 묵가적인 관점을 참고해서 공부해두면 아 육아랑 틀리구나 그런 점에서도 빼줄 수가 있어요. 왜? 맹자, 육아. 그러고 보니까 겸해와 도가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동양 사상을 그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메시지로 얻고 7번 갑니다. 7번 이것도 이론적으로 어렵진 않았죠. 이게 중요하죠. 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은 본질적으로 나왔네.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하는 안정감.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의 지속. 무슨 주의? 보수주의. 1번 성은 본질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 성은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해악 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하나에서 즐거운 경험이야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주의? 자유주의. 오케이. 그러면 1번 갑. 성에 대한 책임보다는 성적인 자유를 갑이 설마 아니죠. 성에 대한 오히려 책임 쪽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과 출산, 부부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의 문제 안에 들어가니까 갑에게는 참 안 어울려요. 두 번째, 성의 생식적 가치. 오호, 이 생식적인 가치가 출산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생식적 가치보다가 아니라 생식적 가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쾌락적인 가치는 뭐 1번 쪽에 가깝겠죠. 해악 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갑번에도 안 어울려요? 그럼 4번 을. 성은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행위로 제한돼야 된다. 옳았구나. 이런 게 나와줘야지. 보수주의, 자유주의 다 나왔어. 그럼 중도주의는 어디 갔지? 아, 3번에 들어가 있네. 중도주의. 중도주의 핵심 뭐였죠?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이게 중도주의였죠? 그러니까 두 입장이 이제 아니죠. 그래서 또 빼줄 수 있네요. 그럼 4번 을. 성은 자유로운 활동이야. 자유로운 활동이야. 그래서 와, 즐거움, 자발적인 동의. 맞는 것 같아. 정말 도덕적인 제약이 없다는데 오, 여기 조심해야죠. 도덕적인 제약이 있어야죠. 왜? 바로 이 부분. 제가 체크하는 이 부분. 해악 금지의 원칙. 이거가 도덕적인 제약이에요.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약이 없다, 도덕적 제약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비약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5번, 성은 상대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가 없어. 특히나 인간에게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판단, 그리고 인격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상대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 상대 의사를 무시해 라고 한다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보수주의,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성의 문제이던 아니면 자발적인 동의와 해악 금지를 바탕으로 했던 간에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둘 모두에게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로 정답. 오케이. 그러면 8번 갑니다. 야, 요런 거 나와줘야 휴, 좀 개운하게 풀고 간다. 그런 문제죠.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정보윤리가 소재인데 정보윤리 그쵸? 이론적으로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에선 제시문하고 선택지하고 되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속도 딱딱딱딱딱 하면서 읽을 거예요. 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작물을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등의 조건을 표시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 운동이 지금 중요한 소재예요.
왜냐하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자들이 제한된 조건 내에서 대가 없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저작자의 의사를 알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운동은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나 이익이네. 그래서 이런 운동은 확산해야 돼. 그래서 반복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요약 반복을 해주고 있어서 참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럼 1번. 저작권 보호는 새로운 창작 활동의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지지할 내용이니까 가장 정답인 거 외에는 관련성이 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제시문의 입장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된다면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창작 활동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가능한 이 운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맞지 않고. 두 번째, 바로 이거네. 저작자의 권리 존중과 정보 확산.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 양립 가능. 생윤에서 유독 이런 표현 잘 나오죠. 양립 가능.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고 함께 갈 수 있냐. 여기 함께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활성화돼야 된다. 오케이, 나는 그럼 2번 정답으로 하고 이거 득점한다. 그럼 3번 갑니다. 모든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공유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요. 모든 저작물이 인류가 생산한 공유자산이라기보다는 그 저작물을 생산한 창작자의 그 저작권을 인정해요. 그를 인정하면서도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죠. 모두 다 공유자산이야 라고 하는 전제는 아닌 거죠. 그럼 4번. 이용 허락 조건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공공유지로 봐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으니까 우리 그걸 표시해 주면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맞지 않고 저작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라고 했는데요. 저작권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정보를 확산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니까 또 5번도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아닌 게 되겠죠. 정답은 2번. 클리어하게 풀고 9번 갑니다. 아이고야 덩치 크다. 이게 가불병은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그래도 풀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선택지죠. 가불병에다가 5번까지 가버리니까 이걸 정말 순수하게 풀면 15가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15가지를 다 정말 의미 있는 선택지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 의미가 있는 선택지, 이거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데 의미가 있는 선택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지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런 유형의 문항의 세팅 방법을 알고 시작하면 훨씬 좋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걸 알 거야. 이 문제를 풀어보고 생윤하는 친구들은 이 말을 왜 하는지 알아. 자, 그럼 가볼게요. 갑번. 형벌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요거 말한 것 자체가 베카리아죠. 제가 말했죠. 덩치가 크면 제시문이 작아지고 작아진 제시문에선 단서가 명확하다. 그럼 1번. 형벌은 정언명령이야. 칸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돼. 5번. 병번. 형벌의 목적은 공리의 원칙에 따른 모든 위법행위의 방지, 최악의 위법행위 방지, 해악 감소, 비용 최소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벤담. 네. 그래서 베카리아, 칸트, 벤담이에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가볼게요. 1번. 형벌은 범죄자의 여러분들 주어에서 형벌이라는 거랑 사형이라는 거랑 주어 잘 보면서 풀어줘야 돼요. 1번 형벌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실시되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자, 칸트가 갖고 있는 정언 명령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격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혹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목적으로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수단일 경우에도 동시에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칸트 입장에서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오가 아니고 yes, 아니오가 아니고
yes가 돼야 되는 선택지인 거죠. 그럼 이게 틀렸다라는 게 지금 명확히 보이죠? 예. yes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오로 했기 때문에 1번은 일단 빼줄 수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 1번은 지금 칸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관건이 있는 선택지예요. 세팅에. 그럼 2번.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서 범죄자에게 부과되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적 선이라는 게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사회적 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사회적인 이익이나 효용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서 범죄자에게 부과돼야 돼? 사회적 선을 위해서? 라고 한다면 봐요. 베카리아와 벤담은 공통 분모가 공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yes, yes, yes 할 수 있죠. 반면에 칸트의 경우에는 형벌은 그 자체가 정언명령이어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유는 여기다 써볼게요. 응보이고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응당한 보복으로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치러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선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벌이 치러져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아니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2번이 구도는 딱 맞아요. 지금 정답이죠. 그럼 이제 3, 4,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3, 4, 5번. 3번.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용된다. 시민의 생명. 이게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는 긍정을 하겠다. 사회계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일단 갑번의 경우에는 어때요?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형 자체를 허용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을의 경우에는 어때요?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형 허용해요? 칸트가 사형을 허용하는 것은 응보로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응당한 보복, 동일한 원리로 보복할 수 있는 것은 사형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yes가 아니라 no라고 하는 거겠죠. no. 허용되어야 되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이유로? 그럼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정확히 틀렸죠. 그래서 3번도 빼줄 수 있고 4번 형벌의 목적은 시민들의 범죄 예방으로 제한되어야 되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형벌의 목적은 시민들의 범죄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항상 강조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칸트, 응보. 그래서 yes가 아니고 no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no. 그쵸? 그래서 여기도 또 틀려서 4번도 x. 그러면 5번 갈게요. 형벌의 정도는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이러한 류의 문장을 이렇게 좀 많이 연습 안 한 경우에는 낯설고 이 말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연습하면 돼요. 자, 이 말이 이거예요. 형벌의 정도가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범법행위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너무 유치하고 극단적인 예지만 위법, 내가 절도를 저질러서 이득, 1억이라는 이득을 얻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형벌이 무거워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내가 이 이득을 취한 것보다 형벌이 더 무거우니까 이제는 범죄를 저지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 그거 보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라는 위법을 통한 이득을 얻었는데 거기 벌금이 10,000원이야. 그럼 어떡해? 에이, 10,000원 내고 뭐 1억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형벌에 들어가는 어떤 형벌에 대한 뭐 이렇게 투자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고통을 생각해보고 또 형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인 이익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투자, 비용들과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공리주의적인 기본 관점이라고 봤을 때 베카리아가 기본 공리주의, 사회계약적인 입장도 있지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한다면 벤담의 경우에도
네,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려서 5번도 X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답의 포인트가 되는 요소, 그 심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해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항 형식이에요. 그러면 10번 한번 가보죠.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가불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을 이야기하라라고 했는데요. 가번이 이익평등 고래 원칙,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잖아요. 그러면서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 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 원조 의무를 실천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조합 누구? 그렇죠. 싱어. 저 1번부터 가볼게요.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체제를 설립하려는 만민들을 돕는 큰 기획이자 방편. 그래서 만민법이라고 하는 롤스의 저서에서 이야기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체제를 설립하는 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자체가 롤스에게서 명확한 단서를 주고 있고요. 병본의 경우에는 개인은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과 무관하게 절대적인 소유 권리를 지닌다. 절대적인 소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노지. 그럼 갑번은 많이 고민했어요. 여기 배려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 배려윤리를 따로 심각하게 깊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배려윤리. 나딩스의 입장인데요. 이 갑번의 제시문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봤을 때 네가 배려율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덩어리를 크게 배워야 되고 여기서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걸 요구해요. 어떻게? 앞의 타자를 먼저 만나야 해.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알죠? 배려윤리라고 하는 것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법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연계교재에서 봐서 확인해서 봐서도 알지만 여기에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자연윤리 같은 부분에 이렇게 대안으로 몇 가지가 제시되면서 여기저기 쓰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통합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갑.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원조회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경계를 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친소를 초월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갑의 경우에는 앞에 타자를 먼저 내 앞에 타자를 이라고 했으니까 친소를 초월하는 거랑 갑의 입장은 다르죠. 그래서 싱어가 갑한테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원조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걸 간과하네?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니은번 을은 공리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공리주의적인 기본 명제에 있는 사람이 롤스를 봤을 때에는 공리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네? 이거 가능하죠? 그럼 디귿, 리을이 관건이에요. 원조를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야 돼. 근데 넌 그건 간과하는구나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싱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조를 의무의 관점에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병번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고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디귿번도 맞는 이야기죠. 간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리을번 원조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돼야 함을 간과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요. 싱어 자체가 원조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개인일 수도 국가일 수도 기관일 수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세계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가 자체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을을 빼주는 게 관건이에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간 4번이 정답이 되죠. 요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렸을걸요. 11번 자연윤리. 자연윤리에 11명 정도의 사상가가 들어가니까 이론을 공부할 때 시간 많이 걸리긴 해요. 그런데 오히려 막상 다른 소재들에 비하자면 지금 이야기한 분배정의 교정적인 정의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수월할걸요? 볼까요? 자, 갑번의 경우 지각, 기억, 쾌고감수 능력. 그러면서 삶의 주체, 레건. 그쵸? 1번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 거기다가 생명 중심적 평등에다가 작은 따옴표 쳐줬어. 이거는 네스. 레오폴드 지금까지 계속 나왔죠. 근데 네스가 이번 교육과정에 연계교재에서 이렇게 본문 안에 직접 들어간 김에 이번에 네스. 이 네스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데 네스냐 레오폴드에게 떠나서 이렇게 생태라고 하는 걸 주안점을 두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병번.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한 가치, 테일러. 좋아요. 그럼 이 상태를 두고 갑 경우 레건
을의 경우 네스, 테일러 갑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거 잘못이니 아니니? 잘못이지. 왜? 셋 다 탈인간 중심주의. 그죠? 셋 다 예스예요. 구도가 틀리죠? 그래서 1번 빼줍니다. 두 번째 P.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내재적인 가치를 지녀? 라고 그러니까 을과 병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냐? 일단 생태적인 관점에서는 생명은 당연히 내재적 가치 지니죠. 또 테일러라고 하는 생명 중심주의에서도 생명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죠. 둘 다 예스 예스 돼야 되는데 구도가 안 맞죠? 그럼 3번.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생명은 도덕적 지위를 지녀? 라고 여기에 물어보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생명이라면 그게 동물이라면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모두 예스, 예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구도가 또 맞지 않죠? 그럼 요거는 진짜 집중력과 시간 싸움이에요. C번으로 가요.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해? 라고 했을 때 네스가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C번 예스라고 했으니까 구도가 맞지 않죠? 여기다가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스라고 했으니까 구도가 맞지 않고 5번.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니? 라고 테일러에게 물어본다면 테일러의 경우에는 예스가 맞죠. 구도가 5번이 맞죠. 왜 그럴까요?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악행금지, 불간섭, 성실, 보상적 정의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불간섭이 조작, 통제, 개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간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5번 선택지는 테일러에게서 예스라고 하는 항목이 가능하죠. 그래서 11번 정답 5번. 잘 풀었어요? 그럼 12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건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소로, 롤스, 싱어 나올 수 있는데 이 제시문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롤스인 게 명확하죠.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론적으로 탄탄한데 이 문제가 고마운 건요. 제시문하고 선택지가 많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단서가 선택지로 잘 세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연결이 많이 돼. 기억본부터 가볼게요.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당한 행위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시민 불복종이죠. 그래서 이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합당한 저항에 대해서 보복적 저항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획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당한 행위.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합법한이 아니야. 법리적으로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뜻이야. 요것도 한 끝인데 진짜. 그래서 위법한 행위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당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래서 기억법 맞아. 그럼 니은번.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혹시 이거 틀렸어요? 여기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만을이라고 했잖아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플러스 여기 두 번째 줄. 공정한 기회 균등을 분명히 위반한 거.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요것에 어긋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은 적용 안 되지만. 그쵸? 그래서 니은번은 빼주는 거죠. 디귿번. 시민 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인가. 이거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시문에 명확히 표현 안 했어도 공공의 정의관 롤스에서 판단 근거 너무나 중요한 선택지죠. 그럼 리을번은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합법적이면서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인가? 아하! 기억 선택지에서 합당한이라고 했죠. 합당한 이게 도덕적으로 타당한, 이거 도덕적으로 정당한, 도덕적으로는 정당해요. 근데 합법적? 아니죠. 아니죠. 이게 아니죠.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처벌을 감수한 불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정의로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을번 빼줘야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들어간 1번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시문과 그래도 연결이 잘 돼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이 조금 덜 됐더라도 연결점을 찾아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럼 13번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단서 여기 찾아보세요. 예의라는 게 선왕이 제정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분별하는 거야. 이걸 토대로 해서 통치하게 되는 거고 사회적인 재화도 분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유교 중에서도 특히나 순자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그럼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의를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의 직분을 나누어요. 즉 이렇게요. 직분을 분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지위, 사회적인 재화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기역번 맞죠? 니은번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이 그 분야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농부, 공인, 상인이 그렇게 각각 자신이 능한 분야의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시 또 분별이기도 해요. 그러면 3번, 디귿번.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누구나 통치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절과 의리를 쌓은 근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지 않아요. 그럼 리을번. 서민의 자손이라도 재능과 덕을 갖추면 관리가 될 수 있다. 재능과 덕을 갖췄어. 예절과 의리를 쌓은 군자야. 그런 사람이라면 관리될 수 있지. 왜? 니은번에서 말한 것처럼 각 분야에 능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서민의 자손이지만 재능과 덕을 갖추고 군자라면 그 군자하다는 그 인품을 갖췄다면 관리될 수 있지.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능력과 덕성에 따른 분별적인 분배.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 꼭 메모해 놓으세요. 그럼 14번 갑니다. 14번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종교 윤리에 엘리야대가 초창기 멤버 처음부터 엄청 나왔어요. 아, 엘리야대가 계속 나올까? 다른 사람 없나? 역시 퀸이라는 인물인데요. 1928년에 태어나셨어요. 지금 이 분이 카톨릭 사제이면서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또 전문, 다양한 저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식 대화와 공식 대화, 학문적 대화, 일상적 대화 등 모든 차원의 대화가 요청된다라고 하면서 종교 간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 선한 의지, 개방된 자세, 연대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모두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기본 명제 3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종교 간의 평화, 종교 간의 대화, 세계 윤리. 퀸의 세계 윤리, 그러니까 스위스의 사제 출신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종교들 간에 교류와 대화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2번 선택지 한번 보세요. 참된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만. 2번 종교 간 평화는 여러 종교의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로 통합한다거나 3번에서처럼 여러 종교를 통합한다거나 4번에서처럼 자신의 종교성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이분이 이야기하는 종교 간의 이해가 아니에요. 그 종교윤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체성 포기한다, 하나로 합친다 이런 게 오답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5번, 각 종교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반성적인 성찰을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에서처럼 대화 역량이 종교 간 평화를 실현하는데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15번 갑니다. 가부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 윤리죠.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간 예술 윤리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밌게 한번 풀어볼까요? 갑번, 미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의 상징. 이거 칸트죠. 칸트 선생님이 하시는 딱 말씀이시고 1번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극작가예요. 그래도 이제 뭐 사상가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자면 오스카 와일드 신미주의죠. 제시문만 딱 보면 예술에서 선한 의도는 아무런 가치 없어. 신미주의. 병번, 우아함과 좋은 리듬, 좋은 말씨와 좋은 성품을 닮아. 추함과 나쁜 리듬은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아. 플라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갑과 병은 도덕주의, 을은 신미주의 알면 되겠죠? 그럼 1번 갑. 인간의 미적 체험은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 도덕주의. 뭐 연관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표현하더라도 2번 을. 진정한 감상자는 아름다운 것에서 도덕적인 의미를 찾아? 이거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3번. 미적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것이야? 아니,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는 거죠?
4번 윤리적인 공감 능력은 예술작품 창작에 필수적이야? 을이? 윤리적인 공감 능력이 그거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을번이잖아요. 그쵸? 그럼 병번, 갑병번. 미는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으로 감성과는 무관해? 갑과 병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성과는 무관하다고 하지 않아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주 클리어하게 잘 풀렸어요. 그럼 16번 한번 가보죠. 가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야, 생활과 윤리에서도 진짜 유교윤리가 진짜 중요해졌어요. 이걸 보고 예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유교겠구나. 문제 풀고 가도 되고요. 공자의 제시문이긴 하지만 크게는 유교 사상의 입장에서 풀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 없으면 힘들어.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려워. 용맹하되 예가 없으면 난을 일으켜. 예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억법 뭐예요, 여러분들? 남녀의 구별이 있어야 뭐의 의의가 생겨요? 이거 부부죠, 부부. 그리고 부부의 의의가 있어야 부자의 친함이 생기고 그것이 있어야 군신의 의의가 생겨. 그래서 혼례는 예의 근본이다. 혼례를 통해서 발생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죠. 그러니까 혼례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러면 1번. 서로에게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되는 호혜적 관계. 이거 이 말 자체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는 자애. 그래서 호혜적. 이거는 부자 간의 관계죠. 그래서 부부는 아니에요. 두 번째. 삶의 동반자,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여기까지 맞아. 근데 천륜? 선생님, 전 천륜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헷갈렸겠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이게 천륜이에요. 부부 관계는 천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려요, 이거. 그다음에 3번. 가장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 관계냐? 부부라고 하는 것에서 역할에 분별은 있지만 수직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등하고 대등한 그런 관계라고 말하죠. 네 번째, 장유의 서열과 친애를 근본으로 하는 상호 존중의 관계다. 이것은 형제 자매 관계 이야기하는 거죠. 5번이죠. 서로의 역할을 구분해. 상호 보완해. 협력적이야. 그래서 3번에서 말하는 것좀 수직적 관계라고 하게 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네, 가족윤리에서 출제됐습니다. 1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제시문을 보면서 사회적 차원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한다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로 갈등과 폭력까지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가장 친밀한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필요치 않은 강제적 수단이 집단 간의 조화와 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그 강제력의 요소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강제력이 하는 것은 갈등과 폭력까지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강제력의 요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니부어의 입장이잖아요. 니부어의 입장에서 개인 윤리와 다른 사회 윤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기억번 한번 보죠.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 구성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해서 그 집단이 도덕성을 고양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기억번 맞는 선택지. 니은번. 개인의 합리성이 제고되면 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제고라는 말 뭔지 알죠? 강화해서 높여주는 거야. 높여주는 거. 개인의 합리성을 높여주면 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냐.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합리성만으로는. 그래서 니은번을 빼주는 거죠. 그럼 디귿번.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느냐. 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집단 속에서는 부도덕적인,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이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단 간의 갈등을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리을번.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 이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 리을 틀린데? 이러고 생각해버리면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복잡해질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 강제력이라고 이 리을 선택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선지식 혹은 이 문장에 대한 뉘앙스, 이 문장이 주는 굉장히 비도덕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빼고요. 니부어 자체를 냉정하게 읽어줘야 돼요. 제시문의 단서를 꼭 활용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심에 대한 제재로 여기 갈등과 폭력까지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강제적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제력의 요소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죄에 귀속된다. 귀속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력까지도 승인한다. 그래서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가 이거 체크하는 거 이거 화살표 이거. 다 연결되죠? 그래서 리을번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지식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요거까지 조합을 해보니 아 맞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걸 처음 보는 요런 선택지 처음 보는 학생들은 그 문장이 주는 뉘앙스, 느낌 요런 거에 그 딱 색깔이 껴지면 안 돼요. 냉정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들어간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럼 18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적인 폭력, 직접적인 폭력 이야기한다. 진정한 폭력, 구조적인 폭력. 갈퉁의 입장이잖아요. 갈퉁의 입장에서 1번 직접적인 폭력과 달리 문화적인 폭력은 제거할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이 갈퉁의 제시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의 부재를 지향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없앨 수 있고 그걸 없애야 한다라는 걸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틀린 설명. 2번 의도되지 않은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의도되지 않은 폭력이라는 말에서 뭘 상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의도되지 않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폭력을 이야기해요. 수업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구조적인 폭력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관습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해당되어 있는 그래서 의도되지 않았지만 이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3번.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제거로 완전히 실현되느냐? 그렇지 않죠.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왔죠. 직접적인 폭력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구제적이고 문화적인 폭력도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틀렸네요. 그럼 4번.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이고 구조적 폭력의 발현을 조장한다. 와, 이거 중요하죠. 문화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구조적인 폭력은 또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문화, 구조, 직접 이어져요. 조장해요. 4번이 정답이에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그럼 5번.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은 항상 동시에 나타나느냐. 이 설명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인 폭력이 있었으면 그게 구조적인 폭력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구조적인 폭력이 직접적인 폭력을 생기는데 영향을 주게 돼요. 항상 동시에 있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말이 오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19번 갑니다. 과학 분야에서의 이론적인 관심과 실천적 관심은 불가분의 관계고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가 진리 발견하는 거랑 자신의 일이 바깥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끼치는 영향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 2번 선택지, 외적 책임과 바로 연결이 돼요. 진리를 발견하고 중립적인 엄밀성을 갖고 연구하는 거. 요것은 내적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 2번 선택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지녀야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 번째, 과학자는 실험의 진행 과정에서 중립적인 관찰자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같이 중립적인 엄밀성을 추구한다라고 했죠. 연결되죠? 맞아요. 그럼 4번 선택지, 과학자는 자연을 탐구할 때 연구윤리를 엄격히 지켜야 된다. 연구윤리를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제시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내적 의무로 함축되죠. 가장 중요한 내적 윤리가 연구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적 책임이. 그럼 5번.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 예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서 두 번째 줄 인류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때요? 1번에서처럼 연구 결과에 대해서요. 내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빨간색 표시해 볼게요. 중립적으로. 그래서 엄밀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자의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집어넣어서 검토하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엄밀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이 사상가 자체가 한스 요나스, 생태학적 정원 명령 이야기하는 한스 요나스인데 한스 요나스의 문항으로서는 좀 가볍고 쉽게 제시문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게 제시문의 내용도 좀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요나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이 제시문으로 선택지를 연결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런 경우엔 더 적절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어떤 준칙이 보편적인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담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칸트와 같이 독백 논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한 그 검증에 필요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상호 의사소통하는 거죠. 담론 논리를 이야기하는 하버마스예요. 자, 그러면 이 하버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 담론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각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타당성 주장, 진리 주장, 정당성 주장, 진실성 주장 이런 것들을 제시문에 꾸리고 있는데 기억번, 서로를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대우하면서 상호 인정하고 담론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전제가 돼요. 그러면 니은번,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해서는 안 되냐. 자,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정당하고 이 우리가 담론 논의하는 것이 규범화됐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니은번은 틀린 거예요. 그럼 디귿번, 담론의 참여자들은 논의에서 합의된 보편적 규범의 실천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합의했으니까 그걸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돼. 디귿번, 맞는 이야기죠. 리을번,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돼. 지금 이 사람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대화의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들어가는 기역, 디귿, 리을 들어가는 4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버마스가 들어간 20번까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전체 문항 봤어요. 오늘 잘한 친구들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실력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자 라고 격려하고 싶고요. 혹시 오늘 조금 속상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잘 설정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또 실력을 쌓아보자. 어쨌든 우리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오늘 수고했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